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 이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지요.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에요. 설이 한 해 동안의 복을 기원하는 축복의 날이라면 추석은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고마워하는 전통적인 감사절이지요. 하슬라디오 청취자분께서는 평안하고 감사한 한가위 보내셨죠. 9월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로 이야기해요. 바로 지난달 8월에 광복절을 지냈잖아요. 일제강점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주제가 되겠죠. 요즘 방송에 친일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욕만 먹어선 부족할 사람들도 있더군요. 어차피 저도 언급하게 될 것 같아서 쌍욕 대신 쓸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니 천둥벌거숭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미리 뜻을 말씀드릴게요. 철없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벙거리거나 날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아무쪼록 적게 쓰길 바라봅니다. 동쪽숲의 윤술 같은 이야기는 일본을 경험하다로 이야기해요. 제가 겪었던 일본과 관련된 기억이네요.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15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나무위키를 참고하면 이 말은 특정 방송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라 소개되었지만 사실이 아니라 하고, 또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이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가 원문이라고 한다는데 유명인들이 인용해서 사실인 듯 하지만 이것도 정확치 않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동서양을 아울러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말이란 거죠. 사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을 했냐 보다는 그 의미를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여 잘못을 고치고 좋은 것을 계승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도 하고, 왜곡된 역사를 참역사로 아는 민족에게는 미래와 대책이 없음을 이야기한다고도 해요.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먼저 우리나라 상고시대를 돌아볼까요? 상고시대란 상고대라고도 하고요. 역사적 시대 구분의 하나로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오랜 옛날의 시대를 말하는데 고대 중에서도 오래된 시기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가 되겠죠. 학자에 따라 범위는 조금 달라지기도 하네요. 우린 흔히 단군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를 기록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인용하고 공감하는 말에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가 있죠. 기록으로 남는 것은 이긴 자의 몫이란 거죠. 자연히 패자에 대한 기록은 폐기되거나 왜곡되어 남게 될 것이란 것이 거의 정설인 셈이죠. 그렇더라도 어찌어찌해서 민간에 남을 수도 있고 다소 왜곡되더라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데, 아쉽게도 뒤에 세워진 왕조가 앞선 왕조의 역사를 지우려 애썼다고 해요. 예를 들면 조선은 건국 후 77년에 걸쳐 천문, 지리, 음양 등의 서척 수거령을 내려서 고려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모든 것을 지우기 위해 태워버렸다고 해요. 또 일제강점기엔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본이 우리의 고대사를 말살하고자 우리의 역사를 조작하여 거짓 역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1985년 조선일보엔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서 20여만 권을 전국에서 걷어들여 소각했다는 기사도 실렸고요.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여기서 환단곡이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환단곡이는 1911년 평안북도 선천 출신의 계연수라는 사람이 한국 상고사를 서술한 역사서예요.
그런데 소위 주류의 역사계에선 이 책을 위조하여 만든 책이다란 주장을 해서 위서로 취급해요. 민속학자들은 위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상고시대에 관한 자료들이 자의로, 타의로 거의 전부 폐기되고 없는 상황에 그나마 전해지는 삼국유사도 승자의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고 그마저도 기록이 틀린 것도 있고 한마당에 멸망하기 전 고조선의 기록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단고기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적절한 것으로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식민사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식민사관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제에 의해 정책적, 조직적으로 조작된 역사관을 말해요. 그 내용은 대체로 한민족을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되어 왔고 자립 능력이 없는 정체된 민족으로 부각시켜서 일본의 한국 병탄을 정당화했다는 것이죠. 민족 사관과 대비되는 용어로 인식되고요. 과거에 자주 들었던 엽전이 뭐 별 수 있나와 같은 자기 비하성 말이 대표적이죠. 자세한 것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방 이후 식민사관에 대한 것이에요. 먼저 친일과 부일의 뜻을 알아볼게요. 표준국어 대사전엔 친일은 첫째, 일본과 친하게 지냄. 둘째,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 약탈 정책을 지지, 옹호하여 추정함이에요. 친일 매국노처럼 쓰지요. 부일은 부모의 제삿날이라고 나와요. 한자가 다른 것이죠. 사전에는 부역이란 단어가 붙을 붙자에 거스를 역자를 써서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 예문으로는 그는 적군을 도와준 사람으로 부역의 혐의를 받고 있다로 나와요. 부일은 사전에는 없지만 일본에 부역했다란 뜻을 가진 신조어인 셈이네요. 궁극적으로 간첩죄, 이적 행위를 말한다 이네요. 여기서 잠시 영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 암살 보셨나요? 일제강점기에 실제했던 의열단 활동을 모티브로 암살 사건을 그린 영화예요. 독립군 대장에서 친일파로 변신한 인물로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과 여성 독립운동가로 전지현이 연기한 안호균의 마지막 엔딩 장면을 되돌려 봅니다. 안호균의 질문, 우리 동지를 팔았나? 염석진의 대답,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아니면 그랬겠나. 안호균,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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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재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예요. 다들 잘 아시죠? 1948년 9월 7일 재헌국회에서는 국권 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어요.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하여 친일파 등을 색출하였고요. 그러나 해방 후 친일파를 대거 기용한 이승만 정부의 반대로 활동이 지지부진해졌고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당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고요. 곧 국회 중도파가 특위 기간을 단축하였고 동년 10월에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 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했죠. 또 이를 위해서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고요. 이는 결국 친일파 청산을 지지하던 대중의 한국 민족주의를 좌절시켰죠. 혹자는 그래요.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공산주의와 이념적 대결 이야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2차 대전 후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자비 없이 매몰차게 처리한 것이 대비로 등장하지요. 지금도 유럽에선 나치와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지금도 처벌해요. 이유야 어떻든 우리로선 아쉬움이 아주 크게 남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식민사관을 옹호하고 일제에 부역하고 있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인면수심의 인간들이 있으니까요. 식민사관과 관련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는가,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의 해방 후 동향과 영향, 김병기 지음,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2020년 발행. 이 책에선 해방 이후 식민사관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가를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앙연구기관으로 1978년 설립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있었어요. 설립 목적이 한국 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한국의 좌표와 기본 원리를 탐구하여 민족 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함이네요. 그런데 이 기관의 초대 원장이 친일파 이선근이었대요.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2005년 개명을 했네요. 한중연 내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있는데 박근혜 집권 시기에 뉴라이트라 불리던 사업단장이 공개 학술회의장에서 단재 신채호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 네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란 망언을 공공연히 내뱉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식민사관과 관련된 자세한 자료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가끔 혹은 자주 듣던 뉴라이트란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것 다 젖혀두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운다는 거죠. 다른 말 할 것 없고 부일하는 자들이에요.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 정복 책을 쓴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인 이영채 교수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이형훈 등이 쓴 반일 종족주의란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동일한 맥락과 입장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친일파,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란 책을 쓴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도 철저히 거짓됨을 밝히고 있어요. 이분 일본 사람 아니에요. 2003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일본에 부역하고 있는 일종의 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 유력 인사들이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숨어서 암약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암담해질 것이냐? 그건 아니죠. 지금까진 우리에게 적용된 사례를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제부터 우리보다 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를 명확히 보여주는 나라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일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기억으론 인터넷에서 본 기억인데 오래되어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분이신데 외국 대학의 교수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가르치신대요. 일본 학생이 오면 일본 제국주의 시절 세계를 상대로 일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일본 학생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대요. 그런데 다른 외국 학생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몹시 혼란스러워 한다더군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랬대요. 일본 학생을 비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이 일본 학생도 일본 국가의 그릇된 역사 인식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리고는 점차 알아갈 것이라고도 했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시대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결국 국민들을 국제적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이런 예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인 나라가 있죠. 독일이에요. 둘 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지만 사죄하는 태도는 정반대죠. 가장 최근의 예로 2023년 뉴스로 보도된 US 오픈 테니스 경기 중 나치를 찬양한 독일 국가를 부른 관객을 퇴장시킨 알렉산더 츠베레프 독일 선수예요. 하던 경기를 중단하고 심판에게 한 관객을 가리키며 그가 아돌프 히틀러에 관한 가장 유명한 문구를 외쳤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그 관중을 퇴장시켰다고 해요. 독일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그릇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스스로 올바르게 대처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요즘 일본에 대한 뉴스 중에 관심이 가던 기사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은 지금까지 컴퓨터 저장 장치로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불어 CD를 쓰다 보니 노트북이 일본째만 기형적으로 부피가 큰 것도 특이했고요.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에 파묻혀 디지털로의 전환이 늦어져 현재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뒤처졌다고 해요.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2018년부터 추월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고 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일본을 연구한 학자분들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은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과 관련된 사항이 그래요. 2011년이니까 벌써 13년 전이네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서 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 해안까지 갔다가 되돌아서 일본까지 왔다고 해요. 대한 해협으로도 들어오겠죠. 사고 당시 나왔던 일본 방사능 오염 자료에는 가장 북쪽인 북해들을 제외하고 일본 전 열도가 대부분 방사능으로 오염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려니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자료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고 핵학자들이 만든 자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핵사고 각종 암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질병이 갑상선 암이라고 해요. 특히 성인보다 어린이의 발생률이 60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자료는 부인하고 있어요. 거기다 각종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기준치를 10배 이상 높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소련 시절 체르노빌 원전 폭발 때 일본이 엄청 소련에 항의하고 심하게 했대요. 그런데 자신들의 후쿠시마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서 뻔뻔하게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께서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정화해서 깨끗하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호수를 만들어 보관해라 라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결국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쌀로 편의점에 삼각 김밥 등을 만든다고 하니 일본 여행 때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이 확실히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 정복의 이영채 교수의 말씀 중에 일본 유학 시절 일본 열도를 배낭여행할 때 일본인들 중 침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 왜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가? 일본은 경제 불황이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경기가 좋아질 텐데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아베 총리 시절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방해하고 미국을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지요. 2차 대전 패전국이던 일본이 다시 일어서게 된 원인이 바로 한국전쟁 때문이었으니까요. 한편 토지의 저자 박경리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책을 소개할게요. 일본 산고,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예요. 2023년 다산 책방에서 새로 나왔어요. 그중 내게 기억되는 것은 일본인에겐 예를 차리지 말라예요. 젊은이에게 더러 충고하신 말씀인데 옮겨볼게요. 일본인에겐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겐 곤배상, 곤배상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상을 말해요. 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곤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그러니까 곤배상을 차려주면 자기가 잘나서 복정하느라 차려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일본 세이부 물리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롯본기 김 교수와 굿바이 일본 책을 쓰고 유튜브 채널 롯본기 김 교수를 운영하고 있는 김 교수님의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것이 일본인의 특징이라 했어요. 대우해주면 자기가 잘나선 줄 안다고 해요. 해서 일면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고 해요. 결국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특징을 보여주죠. 우리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거죠. 물론 일본에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인의 주류 의식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과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러시아, 중국은 점점 몰락하고 있는 듯 싶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나요.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리니슨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이자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이 중 세계 4대 강국엔 놈자를 붙이고 약소국인 나라엔 사람자를 붙인다는 내용에 깊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건 진짜 우리가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놈, 일본 놈, 소련 놈, 중국 놈 하고 이집트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하잖아요. 신기하죠? 강자의 강하고 약자의 약한 성향, 바로 우리 DNA에 박혀 있는 것이죠. 이것과 연계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한민족에게 두려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죠. 일본과 중국이네요. 무엇이 이를 말하고 있을까요? 일본엔 혐한 서적이 문학의 한 장르로 인식되고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등장하고 한 코너를 장식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일본만 유일하네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바닥에 깔려 있음이에요. 우린 그들보다 못 살고 있었음에도 우린 늘 놈자를 붙였어요. 왜냐? 우린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징글징글하게 경험했거든요. 친일파와 부일한 놈들이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일본이 미국에 항복할 때 서명하러 온 시게미츠 마모루란 외무상은 다리를 절면서 등장하거든요. 이게 한쪽 다리가 잘려 의족을 차고 있어서예요. 바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홍코우 공원 사건의 피해자예요. 기록된 동영상을 보면 이 내용을 미국의 아나운서가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국의 저항으로 다리가 잘려서 그렇다고요. 일본은 우리가 몹시도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혐한서적이란 것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아울러 풍수지리설에 의거해서 조선의 맥과 혈에 쇠말뚝을 박을 정도였으니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한편 중국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와 같이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를 찬양했었죠. 중국도 못한 일을 해낸 것이 장하다고요. 최근엔 중국은 우리에 대한 열등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동북 공정을 통해 김치도 자기 것, 한복도 자기 것, 손흥민도 중국 사람, 한국은 중국의 속국 등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관련해서 학자들은 100년이 지나도 결코 중국은 한국을 넘을 수 없다고 해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듯 싶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 생각엔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겠죠. 세계의 모범 국가일 것이고요. 마치 축구의 손흥민, BTS,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가 경기 중 넘어진 상대에게
검 대신 손을 내민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어서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일본을 경험하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일본을 경험하다로 이야기한다. 내가 살아오면서 일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억이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엔 학용품에서 일제를 많이 보지 않았나 싶다. 잠자리가 그려진 톰보우 4B 연필과 파이로트 만년필, 그리고 각종 볼펜 종류에서 국산인 문화연필, 모나미 볼펜, 아피스 만년필 등의 필기구 틈에서 일제가 꽤 많이 보였다. 이젠 국산 필기구들이 많이 좋아져서 굳이 일제를 찾게 되지는 않지만 만년필의 경우는 일제가 아닌 미국, 유럽의 점유율이 더 높은 것 같다. 그리고는 전자제품을 들 수 있겠다. 사춘기 시절 휴대용 카세트의 대명사가 된 소니의 워크맨이 있다. 당시엔 세계적으로 일제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런 휴대용 음향 기기에도 경천동지할 변화가 일어났다. 카세트 테이프라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MP3라는 메모리 칩을 이용한 디지털 시대로의 혁신이다. 바로 이때 우리 제품인 아이리버가 휴대용 디지털 음향 기기의 세계 1위가 되는 기염을 토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마치 근대화를 일찍 받아들여 산업화 시대를 향유했던 일본처럼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일찍 받아들여 미래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게 된 것이다. 워크맨을 떠올리면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님이 생각난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 일본인이 가진 축소지향적 요소가 일본을 공업사회의 거인으로 끌어올렸으며 반대로 침략의 야욕을 벌이는 등 확대 지향을 하려는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깨비가 되지 말고 난쟁이가 되라고 역설하셨다. 바로 워크맨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본은 아날로그의 영광에 도취되어 다가온 미래 시대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소홀히 하여 그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이젠 정말 찾아보기도 힘든 플로피 디스크를 지금까지 사용한다니 이제 바꾼단다. 화이팅! 2006년에 일본 원예학회 논문 발표를 하러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다. 18년, 거의 20년 전 이야기다. 지금 시점과는 주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원예학회는 처음 참가하는 것이었고 더불어 일본의 꽃시장 동향과 경관농업과 관련된 선진지 견학도 함께 포함되었다. 먼저 학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학회는 이과 계통이든 문과 계통이든 학문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에겐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 분야의 총화라 할 수 있다. 대개 봄과 가을 연 2회 열리고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연구 진행의 오류를 고치기도 한다. 회원 간의 활발한 교류도 나누고 그야말로 학문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학문적 축제라고 할 수 있겠다. 자연히 학회에 참석할 땐 복장도 갖추고 예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일본 학회에 참석했을 때 좀 특이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복장이 눈길을 끌었다. 남자는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로 통일되었고 여성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로 통일된 것이다. 마치 성인들의 교복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자 한꺼번에 수백 명이 한 무리로 몰려 나오는데 뭔가 획일적이고 고착화된 집단의 광기처럼 느껴졌다. 이런 것이 일본적인 특징 중 하나로 느껴졌다. 그런데 우린 복장이 그들과 달라 까마귀 무리에 백절할까? 아무튼 튀어 보이기 싫어서 그들 무리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참석한 동료인 서정택 박사와 함께 오붓한 점심을 즐겼다. 당시엔 일본이 원예 분야에서 앞선 위치에 있었기에 그들의 유통구조와 출하된 현물과 경매 가격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경관농업과 도시에 적용된 경관 향상 사례 등을 보고 왔다. 이젠 일본과의 기술적 격차는 없고 AI 분야와 같은 디지털 분야에선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다.
내 삶에서 마주했던 일본과 일제 상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봤네요. 아련하게 떠오르는 추억과 맞물려 있는 것도 있음이네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일본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시엔 산업화에 앞서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식민사관에 길들여진 부작용임을 깨달아야겠죠. 우리나라에 성적 표현이 들어간 속담 중에 밑대 주고 뺨 맞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박경리 선생님은 일본 상고 책에 일제 강점기에 대해 이 말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을 써놓으셨어요. 딱 그 꼴이죠. 하지만 이젠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네요. 만약 우리가 일본을 식민지로 삼게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친일을 하고 있고 부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네요. 당신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일본이 망해가고 있어요. 이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들 논리인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은혜를 갚아야 한다 할 건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해온 것에는 영화 암살의 대사를 생각나게 해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이젠 세계가 우리에 대해 연구하는 빈도와 정도가 더욱 심화될 거예요. 일제 강점기를 제때 청산하지 못한 부작용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교과서만 바꾸면 된다는 정도가 아니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아요. 당신 세대에서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 소위 당신들 후손의 미래가 그나마 보장되겠죠. 현명하신 분들은 되도록 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겠죠. 이번 태풍 14호 플라산의 이동 상황이 참 재밌어요. 세력이 가장 클 때 중국에 상륙해서 힘을 적당히 줄이고 우리 남부지방을 지나며 전국에 비를 내렸어요. 국지적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는 재빨리 일본으로 가서 더 심한 폭우를 쏟아냈죠. 강릉 입장으로 보면 식수댐인 오봉댐이 가득 찼겠죠. 요즘 일본에 폭우가 자주 내리는 것은 제 생각엔 일본 선조들의 방사능 씻어내기 같이 보여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어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에요. 벌써 하늘이 많이 높아졌네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